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앵커 휴가로 오늘 뉴스나이트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원래 예정대로였다면 오늘 고 김민식 군 등 아이들의 이름을 딴 어린이 안전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국회는 멈춰섰습니다.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안건에 대해 모두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은 본회의 개의 예정 시각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자유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의원 1명당 4시간씩 개별 안건을 일일이 토론하겠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 단순 계산해보면 8만 7천 시간을 끌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더 이상의 안건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본회의 불참 방침을 선언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인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되어야 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본회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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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상상할 수 없는 폭거라며 한국당을 맹비난했고 온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머리를 깎고 단식을 하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이게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바른미래당은 집권 여당도 책임이 있다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제1야당 한국당을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힘으로 몰아붙인 민주당에게도 집권당으로서 저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의 무제한 토론 신청은 정기국회 회기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여야 간 다음 본회의 일정은 합의되지 않은 상황. 영정사진 속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들, 또 330일 만에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던 유치원 3법도 속절없이 발목이 잡히게 됐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한국당은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 법안은 필리버스터 전에 우선 통과시키자고 했습니다. 단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먼저 해달라며 조건을 달았는데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을 협상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 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부모들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실 앞에서 성토를 쏟아냅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가 또 한 번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접하고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민식이가 뭐라고? 왜 이렇게 우리를 이용하는? 필리버스터를 선언하며 한국당은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단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우리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여론이 무서워 민식이법은 처리하고 본회의가 열렸으니 그 김에 한국당이 원하는 필리버스터도 하겠다는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까지 당리당략을 위한 제물로 삼겠다는 상식 파괴의 자유한국당. 당장 국정과 민생을 대상으로 한 인질극을 중단하십시오. 사실 오전까지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보다는 유치원 3법 등을 표결 처리하는 쪽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나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만난 뒤 필리버스터를 전격 신청한 겁니다. 황 대표의 단식 종료로 강력한 저항 수단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한국당을 뺀 정당들이 표를 모아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 시도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는 탓입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며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한국당은 어느 정도 시간을 버는 데 성공했지만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은 물론
앞서 여야가 합의했던 200건에 가까운 비쟁점 법안들의 통과도 가로막히면서 민생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청와대 주요 관계자가 출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최근 불거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졌고,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총선 전 북미 회담 자제 발언은 구걸 외교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날선 공방은 운영위원회가 열리자마자 시작됐습니다. 사부임으로 운영위에 전진 배치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청와대 내부가 범죄에 연루됐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고 지적했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의혹을 가지고 범죄자로 몰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상황 파악도 안 하시고 또 휴가 가 계실 정도로 그렇게 한가합니까? 청와대 내부가 지금 범죄에 연루됐다 여부가 현재 지금 청와대 내부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 현재 청와대 내부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청와대 수사 하명 의혹에 대해 노 실장은 이첩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이고, 게다가 첩보를 보내기 전부터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던 건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이 첩보로 들어온 이 제보를 이첩하기 그 전에 이미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당시 경찰이 청와대의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야당에서 계속 이걸 문제 제기했잖아요. 이건 선거 개입이다. 예? 그런데 그것을 청와대가 계속 보고받으면 이것이 나중에 알려질 때 이런 지금과 같은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합니까? 보고받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 절차입니다. 여당은 대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매국 외교 논란에 대해 구걸 외교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청와대 역시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원내대표는 고사하고 국민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국가적 행위를 한 거죠. 만약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거짓을 말한 거고요. 어찌되어도 부끄러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 측도 당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되레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에 책임을 돌리는가 하면,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 역시 청와대가 일부러 선거 전날로 잡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이거 확인도 하지 않고 이렇게 악의적인 오보를 한 것은 이건 이 기자 스스로가 이 정치 찌라시 이 수준의 이 전락한 사안이다. 그 싱가포르 회담 날짜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는 일체 제안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날짜는 북미 간에 결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는 하명 수사와 감찰 중단 의혹 모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꾸려 권력형 게이트를 밝혀내겠다고 벼르고 있는 만큼 공세는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북미 정상회담 자제 요청 발언 보도를 악의적인 오보라고 주장한 데 대해 YTN은 강 의원의 사과와 발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YTN은 지난 27일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한국당 의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취재해 보도한 것을 두고, 강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목적에 따라 기자들을 폄훼한 것은 매우 유감이고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YTN이 비공개 의원총회 뒤 전해진 내용을 나 원내대표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은 앞으로도 정확하고 공정한 사실 보도를 위해 매진할 것이며 어떤 정치적인 압박에도 굴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북한이 어제 함경남도에서 쏜 발사체는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혔습니다. 연속 발사 성능이 크게 개선돼서 시험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이 크게 만족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는데요. 실전 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도 있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8월 처음 공개한 초대형 방사포. 지난 9월 두 번째 발사에선 연발 시험만 성공하면 되겠다고 했고,
지난달 발사된 연쇄 사격에 성공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이 탐지한 발사 간격은 17분, 19분에서 3분으로 줄었지만 방사포의 핵심 성능인 연발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 매체는 이번 4번째 발사가 초대형 방사포의 연발 시험 사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결과 우월성과 믿음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확증했다며 사격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크게 만족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군이 탐지한 발사 간격은 30여 초로 앞선 3차례 시험과 비교해 크게 줄었는데 북한도 성공으로 자평한 겁니다. 북한은 또 이번 실험의 목적이 전투 적용성을 최종 검토하는 데 있다고 밝혀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목표물 타격에 대한 언급이 없고 명중 장면도 공개하지 않아 정확도와 위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초대형 방사포도 뭐가 문제냐면은 4발을 연속으로 쏠 수 있어야 되는데 4발을 못 쏘는 거죠. 지금 2발씩만 쏘잖아요. 네. 그건 기술적인 진보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뭐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건 아니고 군사적 필요성보다는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 몇 차례 더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김 위원장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까지 남은 한 달 동안 크고 작은 대미 압박용 무기 시험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를 두고 미사일 기술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와 관련해 북한이 한미일 세 나라 간 협력을 시험하려는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한 것은 연속 발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가 내놓은 진단입니다. 지난 8월부터의 북한의 발사체 시험 간격이 20분에서 3분, 30초까지 줄었다는 근거를 댔습니다. 고노다로 방위상은 북한이 미사일 여러 발을 동시에 쏘는 포화 공격 기술 향상을 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커진 만큼 자국의 미사일 방위력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북한의 목적은 미사일 기술 향상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가 북한의 발사 정보 공유에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첩보를 이유로 언급을 피하면서도 지소미아가 한일 안보 협력 강화에 유용하다는 인식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미국을 압박하는 한편 지소미아를 일단 연장한 한미일 협력을 시험하기 위한 면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 북핵협상 대표는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발사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며 대응 공조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다키자키 국장이 비건미 대북특별대표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발사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도전이라면서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최근 차량과 장비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 행동일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동창리 발사장. 영변 핵시설과 함께 북한 핵무력 도발의 상징과 같은 곳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이후 이곳에서 인공위성용이라고 주장한 장거리 미사일을 쐈고 2017년엔 대륙간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러나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과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동창리 발사장 폐쇄를 약속했습니다. They secured the commitment to destroy the missile engine testing site. 이후 동창리 발사장의 구조물을 해체하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엔 복구 움직임을 보이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동창리 발사장의 움직임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동창리 발사장의 차량과 장비들의 움직임이 최근 조금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과 장비의 종류와 특별히 대해서 그런 것도 전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한 달여 남은 협상 시한을 앞두고 해안포 사격과 신형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이어
동창리 발사장의 이상 징후를 드러내며 미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동창리 발사장에서의 움직임이 다시 인공위성 발사를 주장하는 고강도 도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한일 양국이 다음 달 일본 도쿄에서 만나 국장급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이어진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정부는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를 결정하면서 WTO 제소 중지를 전제로 일본과 수출 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한일 통상당국의 국장급 대화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과 다음 달 3년여 만에 열리는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우선 오는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 의제를 조율한 뒤 16일에서 20일 사이에 일본 도쿄에서 본격적인 대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정부는 이번 대화를 통해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난 7월 이전 상황으로 되돌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한 저희 목표는 이번 대화를 통해서 화이트리스트 문제와 상계품 수출 규제 상황이 좀 해결되는 그런 목표로 대화에 임하겠다. 미리 열린 과장급 준비회의는 지난 7월 수출 규제 조치 직후 때와 달리 우호적인 분위기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름대로 조기에 개최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고 좀 더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당정청 회의에서도 협상의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 측 고위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대화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본도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서 양국의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려온 한일 양국이 이번 만남을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입장 차이가 큰 만큼 난관도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로 또 한 번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준금리는 연 1.25%로 동결됐습니다. 먼저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어지는 경기 침체 속에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0%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초 2.9%로 시작한 올해 경제 성장 전망은 6차례나 하향 조정된 끝에 1%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에 비해 0.2%포인트 낮추었는데 이는 당초 예상보다 수출과 투자의 회복이 지연되고 소비 증가세도 둔화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총재 설명대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올해 내내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중장기 경제 성장을 책임질 투자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이너스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성장률을 뒷받침해온 정부의 재정 여력마저 떨어져 연 2% 성장률 달성조차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올해 2%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4분기에 전분기 대비 거의 1%에 가까운 성장률을 달성해야 함을 감안을 하면 올해 전체 연간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기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과 10월 잇따라 인하를 단행한 만큼 일단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내년에도 경기 회복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면 한국은행이 결국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여태껏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연 1%라는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한국은행은 내년의 경제 성장률은 2%대 초반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나아진다는 거긴 한데 본격적인 회복세로 보기엔 이르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계속해서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은 내년에 우리 경제가 2.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존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춘 것으로 정부가 바라보는 2.2에서 2.3% 성장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건설 투자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성장이 유력하지만 올해 내내 부진했던 설비 투자와 수출이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게 그 근거입니다. 국내 경기 흐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현재 바닥을 다져나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에 부담을 더하는 심각한 저물가도 내년부터는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망이 현실이 된다고 해도 본격적인 회복세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잠재 성장률 2.5에서 2.6%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잠재 성장 대비해서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의 성장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2% 초반이라는 성장의 부분도 성장의 모멘텀은 약한 어떤 그런 개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내후년에도 건설 투자 부진 등에 따라 정제 성장률이 2.4%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저성장 상황이 이어지면 우리 경제의 잠재력이 너무 빠르게 식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3대 경제지표로 불리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지난달에 동시에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가 2달째 개선 추세를 보였다는 건 그나마 위안인데 그래도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주력 산업인 반도체의 생산은 지난 10월에 전달보다 4.9%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전자부품의 생산은 줄었습니다. 중대형 승용차가 잘 안 팔리고 중국산 저가 공세로 LCD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이 부진했던 탓입니다. 이 때문에 광공업 생산이 크게 줄면서 오랜만의 서비스업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체 산업 생산은 0.4%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생산에 선행하는 설비 투자도 전달보다 0.8% 줄어 넉 달 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감소로 바뀌었습니다. 덜 추운 날씨에 겨울옷을 잘 사지 않으면서 소비 지표 역시 0.5% 하락해 9월에 이어 2달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경제 지표에 발맞춰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전달보다 나빠졌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2달 연속 오른 것은 다소 긍정적으로 해석됩니다. 선행지수가 올라서 이제 향후 경기 국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것이 경기의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바닥에 가까워지고는 있지만 아직 바닥이 명확히 확인되진 않았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함께 4분기 첫 달부터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고 나온 만큼 올해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인 2%대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지휘로 별도 감찰반이 운영됐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청와대는 잘못 알려졌다며 부인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청와대 직제에 없는 별도 감찰 조직이 가동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민정비서관실 소속 감찰반원 일부에게 공직자 감찰 업무를 시켰다는 전직 특감반원들의 진술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2017년 정권 출범 직후 민정수석실에 검찰과 경찰 등에서 특감반원 15명을 파견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은 공직자를 감찰하는 반부패 비서관실에, 나머지 6명은 대통령 친족과 측근 등을 관리하는 민정비서관실에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백 전 민정비서관이 검찰 수사관 1명과 경찰 1명으로 별도 팀을 꾸려 직무 범위를 벗어난 공직자 감찰을 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운영한 감찰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 생산과 경찰 수사 전후 과정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도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백 전 비서관의 별도 감찰 정황을 언급했습니다. 해양경찰청 우본지원과의 인사 책임자, 인사팀장 및 상권 담당자 등에 대하여 휴대폰과 컴퓨터를 강압적으로 제출받고
포렌식을 한 후 소환 조사까지 특수부를 방불할 정도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백 전 비서관이 별도 감찰반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잘못 알려줬다며 부인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인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 소속의 감찰반원들입니다. 또 해당 감찰반원이 울산에 직접 내려가 김기현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의 잇따른 부인에도 의혹이 커진 상황에서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을 상대로 민정수석실 감찰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 수사와 감찰 무마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로 처리됐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문제가 된 제보의 출처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이달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맞은 가운데 시작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과 야당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제보를 경찰에 전달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의혹입니다. 야당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받았다는 제보의 출처를 청와대 내부나 여권으로 의심하면서 선거 개입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이 대통령 친인척 감찰이라는 업무 범위를 넘어서 공무원까지 감찰하는 별도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심도 결국 제보의 출처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고 정상적인 제보 이첩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김기현 시장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첩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이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최근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 시장을 재작년 감찰해놓고도 무마해줬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조국 전 수석 재직 당시에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고도 사표만 받고 종결한 것은 유 전 부시장을 비호한 윗선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한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의혹이 이어지자 청와대도 내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는 마무리 단계인데 민정수석실의 제보 이첩과 감찰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제보의 출처는 결국 확인되지 않아서 이 제보의 생산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공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검찰이 현직 검사의 직장 내 성추행 정황을 발견해 내부 감찰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사표를 냈는데 대검찰청은 징계 없이 퇴직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사표 수리를 보류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A 부부장 검사를 상대로 자체 감찰 조사를 벌였습니다. A 검사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성추행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즉각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부부장급 이상 검사 비위를 전담 감찰하는 특별감찰단은 감찰뿐 아니라 A 검사를 형사 입건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A 검사는 사표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대검은 법무부에 A 검사의 직무 배제를 요청하면서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게 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의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6번째 개혁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사직으로 징계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징계 수위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사표 수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에 해당할 때만 적용하던 것을 확대 적용해 봐주기 논란을 막으려는 겁니다. 앞서 지난 2015년 검사들의 성추행, 성희롱 의혹이 불거졌지만 사표가 수리되면서 징계나 감찰 없이 퇴직해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실탄을 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시민이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헌정질서 파괴에 반대한 정당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 1980년 5월 27일 새벽 시민군이 지키고 있던 전남도청에 계엄군이 진입했습니다. 최후 보루가 무너지면서 10일간의 광주 민주화운동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날 하루 23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가 있었던 21일 다음으로 가장 큰 인명피해였습니다. 당시 시민군을 돕던 미성년자 구두공 장모 씨는 도청 앞 광장에서 계엄군이 있는 건물 쪽으로 실탄 2발을 발사했습니다. 장 씨는 내란 실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성년이 됐다는 이유로 1심과 달리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장 씨가 헌법을 어지럽힐 목적으로 내란을 실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깨고 장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기와 목적, 대상 등에 비춰볼 때 장 씨의 행위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 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본인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완전한 어떤 5.18의 어떤 그 과거 청산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희망을 준. 앞서 지난 7월에는 시위에 참여해 비상계엄 해제를 외쳤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던 시민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했던 고 이준규 목포경찰서장도 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씻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겼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가수 승리 등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유포했다는 의혹은 지난 3월 처음 불거졌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피해자들에게 한 사과가 무색하게 이번에는 가수 최종훈 씨 등과 집단 성폭행을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같은 법정에서 재판받게 된 이들에게 1심 재판부는 나란히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수 정준영 씨에게 징역 6년을, 최종훈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진술 내용이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볼 때 집단 성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수사기관에 제출돼 위법 수집 증거라는 정 씨 측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 능력에서 비롯된 공공의 이익이 사생활 침해 방지에 따른 개인의 이익보다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그 내용을 공유해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난으로 보기엔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선고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던 정 씨와 최 씨는 선고 후 눈시울을 붉히거나 오열하며 구치감으로 향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이 대중의 큰 인기로 명성을 누린 만큼 사회적 책임도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서울 시내 길거리에서 한국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외국인 남성이 인터폴에 체포됐습니다. 우리 경찰은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이 남성을 국내로 송환할 계획입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한 외국인 남성이 운영하는 한국 여성은 쉽다라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외국인 남성은 홍대와 이태원 등지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는 한국 여성을 직접 찍은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무턱대고 한국 여성들에게 말을 거는가 하면 술에 취한 여성들 모습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심지어 방 안에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보여줍니다.
대부분 해당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 밑엔 아름다운 아시아 여성을 담은 여행 비디오라는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더 보고 싶다면 자신의 유튜브를 구독하라고 유도합니다. 유튜브엔 한국에서 여자친구 뺏기와 한국 여성들은 천사라는 제목의 10분 남짓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현재 해외로 출국했지만 문제의 사이트와 영상은 여전히 접근이 가능한 상황. 경찰은 관계 기관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지만 차단할 만큼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인터폴 적색 수배에 나선 경찰은 10여 개월 추적 끝에 덴마크 경찰에서 체포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과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이 남성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포착된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의뢰 하루 만에 사건 배당을 마치고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남동 일대 38만 제곱미터의 5,800여 가구를 지어 이른바 매머드급으로 불렸던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그만큼 시공사 수주전도 치열했는데 들여다보니 곳곳에 위법 정황이 판치고 있었습니다. 한남 3구역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했고 지난 27일 국토부와 서울시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사건을 맡은 서울 북부지검이 건설 범죄 전담이라 어느 때보다 촘촘한 수사가 이루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입찰을 따낸 대형 건설사 3곳이 받는 주요 혐의는 조합의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입니다. 관련 법을 보면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 건설사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국토부 현장 점검 결과 입찰 제안서에 사업비와 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과 분양가 보장 등의 이익 제공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수사 의뢰에서 검토를 마치는 대로 건설사들과 조합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다른 위법 소지는 없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관련 법 처벌이 강화돼 결과에 따라 해당 건설사들의 입찰 제한도 단행될 수 있는 만큼 수사 방향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정시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입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는데요. 달라지는 대입제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권우진 기자가 입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교육부는 서울 주요 대학 16곳의 정시 비중을 2023학년도까지 40%로 올리되 대학 여건에 따라 1년 앞당긴다는 방침입니다. 2022학년도부터 시행되면 현재 고1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왔던 학생을 비롯해 많은 학생들의 대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학생부 교과인 내신 성적의 철저한 관리를 전제로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학생부와 수능에 대한 비율을 고1에서는 8대2 정도, 고2는 5대5, 고3에서는 2대8 정도로 수능의 학습 비중을 늘려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내신 성적 3, 4등급은 논술이나 학생부 비교과 등 다른 영역을 준비하기보다 수능 중심의 교과형 학습으로 빨리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1학년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2, 3학년 때 잘하면 대학의 학종 서류 등 심사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내신 성적이 좀 나빴다 하더라도 2, 3학년으로 갈수록 어떤 성적이 상승되는 쪽으로 어떤 종결이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어떤 학종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은 높죠. 또 대학별 고사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말고 학교 수행평가의 과제와 토론, 발표 수업 등을 통해 논술과 면접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소개서 등 학종 비교과 부분은 바뀌는 게 없어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여전히 학종이라는 제도가 갈 텐데 단지 학생 선발하는 비중이 얼마큼 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따로, 비교과 따로, 수능 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집합으로 보고서. 하지만 현 고1 학생들은 내년 4월 말 2022학년도 대학별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 나와야 구체적인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이 수능 전형 40% 확대 등
정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내용을 얼마나 수용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YTN 그로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또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추미애 의원이 유력합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50여일 만에 새 법무부 장관을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 출신의 민주당 5선 추미애 의원이 유력합니다. 여당 대표까지 지낸 무게감으로 검찰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사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청와대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제의를 받으셨다거나 고심 중인 걸로 다들 아직 언론발이지 뭐. 다음 총선에서 당의 간판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는 김진표 의원이 유력합니다. 참여정부 당시 경제부총리를 지낸 사선 의원으로 집권 4년차 경제 성과 올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경제총리 발탁이라는 메시지가 강조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경제를 더 발전시키고 민생 경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니까 크게 기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김 의원과 추 의원은 본인 동의를 거쳐 청와대 내부 검증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문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있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직 스스로 거취 표명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인사의 시기와 대상을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추가 교체설도 거론됩니다. 그렇지만 선거용 개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총선을 앞둔 청문회 정국은 부담이 큰 무리수라는 우려도 청와대 내부에서 나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조직 진단이 끝나는 대로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큰데 그 자리를 맡을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변수입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후임 인사와 함께 다른 비서관이나 수석 비서관급 인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이야?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백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여긴 도모 씨가 살고 있는 퀘벡. 애인만 데려온 줄 알았는데 저기 2588 대리운전 기사님도 데려왔네요. 2588 반가워요. 좌우로 정렬 2588. 지금부터 시간은 당신 편이 된다. This is your time. The new Audi A6. 여러분 집에 소화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다고요? 불나면 어떡해요? 오! 이것은 꽃병 소화기 파이어베이스. 곁에 둘 수 있어. 천만다행이죠? 당신의 봄 삼성화재. 홍콩 시위대의 최후 보루로 여겨졌던 홍콩 이공대학에서 경찰이 봉쇄를 풀고 물러났습니다. 대학 안에는 아직 시위대 20명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민주 진영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 경찰이 체포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우 특파원입니다. 사복 차림의 홍콩 경찰이 이공대 안에 있던 시위 용품들을 들고 나옵니다. 이틀간의 수색을 마친 뒤 최종 단계로 증거물을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Finished already, and we seize some of the product and the items and we take it back to the police station. After we finish, we will hand over back to the universities. 경찰은 교내에서 화염병 4,000점 정도와 화학물질, 가스 등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13일째 계속된 봉쇄를 풀면서 대학 주변에서도 완전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맞서 끝까지 남아있던 20명가량은 찾지 못했습니다. 남은 시위대는 경찰 철수 이틀 전에도 대학 구내에서
공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選擇留守至今嘅人士，明顯係對警方有不信任，以致校方仔細搜尋後，仍然不肯現身。 홍콩 경찰은 범민주 진영이 구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뒤에는 사실상 체포를 포기했습니다. And we will just record all the particulars, and we will handle it later, according to the procedure. But not now. We are not talking about arrest. 현재 범민주 진영은 기존에 체포된 시위대까지 전원 석방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리람 행정장관은 행정장관 직선제까지 포함한 5대 요구사항의 수용을 이미 거부했습니다. 중국도 홍콩 정부를 지지한다고 밝힌 뒤에는 아직 이렇다 할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이후 일주일 정도 계속된 홍콩의 평화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일본 정치사의 산 증인으로 꼽히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향년 10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일 국교 수립과 경제협력 자금 지원에 관여하는 등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은 인물입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일본 현대사의 산증인으로 불리는 나카소네 전 총리가 노안으로 별세했습니다. 올해 나이 101살, 1947년부터 20회 연속 중의원 의원에 당선된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고 지난 1982년부터 87년까지는 일본 총리를 지냈습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국교 정상화와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무대 뒤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3년에는 총리로 40억 달러 규모의 경협 자금을 지원해 정통성이 취약했던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일본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과거사의 반성의 뜻을 내비쳤지만 1985년 총리로는 최초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주변국의 반발을 샀습니다. 일본의 핵무장 검토 등 우파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멈추지 않은 그는 정계 은퇴 이후에도 전력을 보유하지 않도록 한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特に本年は戦後70年という節目の年でありますが、憲法に対する議論が大いに盛り上がることを期待しておるものであり、我々はさらに努力を続けてまいりたいと思う次第でございます。 일본 정계 최고의 한국통으로 평생 우익 정치인의 길을 걸어온 나카소네 전 총리의 별세에 대해 아베 총리는 담화를 내고 전후 큰 전환 시기에 조타수 역을 완수했다고 애도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우 회식 덕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현행법은 되고 현행법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아예 안 들어가고 우리는 지금 조각조각 나는 거예요. 조각조각. 저희가 이제 안에서 들은 전원으로서는 안전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통학 철학에 대한 비용 증가가 되면 반발하지 않겠느냐, 또는 학원들을 운영하는데 영세한 학원 사장님들 또 반발이 없겠느냐, 이런 논의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통학버스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제일 관건인데 조사 연구를 해서 조속한시일내에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8만 대의 그 노란 무늬만 통학버스는 여전히 계속 다니는 건가요?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의 의견을 못 들었습니다. 현재 이걸 일괄 실시하기는 좀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부한테 시간을 좀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모든 걸 다 금지시킬 수는 또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뭐 최선을 다해서 마련했습니다만 또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란 버스를 모든 어린이 통합버스로 통합시켜달라는 저희의 그 요구는 그거였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부분은 경찰청 관계자들 있습니까?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아직 경찰 좀 나갔대. 예. 그래서 예. 그거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체 지금 방대하고 좀 의견 수렴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해서 조속히 정부안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새우 유착입법 관련해서 정부에서 20만 청원 달성해서 실태조사 하겠다고 답변하셨던 거 알고 계세요? 예, 지금은 내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왔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실태조사 마치기로 오늘 법안 소위에서 확실히 확답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오늘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청원 그래서 달성한 게 6월인데 6월부터 지금까지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여튼 뭐 이번에 우리 정말 자식을 잃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하여튼 뭐 최대한 빨리 저희 아직 안 끝났어요. 법안 될 때까지 계속 올 거고요.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본회의 자체가 무산되면서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연말 전국이 다시 거센 경랑에 휩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나이트 포커스 윤종군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또 이현중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와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과거사법 통과시켜주십시오. 장경원 대표님. 똑바로 하세요. 당신이나 똑바로 해. 부장이나 똑바로 해.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십시오. 부장이나 똑바로 하세요. 제대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였습니다. 모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한나라당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나왔습니다. 한나라당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집 나간 정신 바로잡고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야 간 협상이 안 되는 부분 필리버스터 인정해요. 근데 아이들 생명 법안은요. 오늘 분명히 진행되기로 했습니다. 저희 이날 때문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정말. 네, 자유한국당이 오늘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도 결국 열리지 못하고 무산됐는데요. 참 본회의 직전에 꺼내들었던 초강수 카드입니다. 예상하셨나요? 일단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단식이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해서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투쟁의 수단이 일단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사실 선거법과 그다음에 이제 공처법이 이제 본회의에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이제 없는 상태죠. 왜냐하면 지금의 의석 구조로 보면 자유한국당의 어떤 의석이 108석인데 사실 이거 가지고는 저지하기가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조금 이 전술을 이제 지금 현재 민생법을 통과시키고 결국 12월 3일 날 이제 이 공수법이나 이게 더 올라올 때 그때 아마 쓸 줄 예상을 했었는데 상당히 갑자기 좀 당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결국은 이제 황 대표의 단식이 이제 어떤 면에서 조금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황 대표가 이제 실신하면서 이게 이제 끝나버림으로 해서 뭔가 어떤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한번 카드를 좀 빨리 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일단 정기국회까지 모든 걸 필리버스터 하면 12월 10일까지 하면 지금 이거 의원 1인당 한 4시간씩 해서 계속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아마 상적을 막을 수 있겠다. 아마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로 해서 일단 필리버스터 전략은 현재로서는 일단 쓸 수는 없게 됐습니다. 그렇죠.
일단 교수님, 한국당이 무슨 전략일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이제 소수파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합법적인 이제 방식이긴 하나 예. 이번에 이렇게 그 한국당이 민생법원까지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예상했던 것은 이제 한국당이 일관되게 반대해 왔던 패스트트랙법이나 이제 국수처법 이 정도에 대해서는 뭐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게 이제 예측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뭐 민식이법 또 유치원법, 데이터 산법 이런 경제 민생 법안까지 전체 199개 법안을 다 하나 이제 인사에 대한 거 빼고 198개 이제 법안을 다 이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폭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한국당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패착을 뒀다. 정치의 본령은 어쨌든 간에 이제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생, 개혁 입법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이해가 달린 당리당략적인 선거법 또 이렇게 공수처법도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를 내세웠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민식이법 이런 것은 모성과 관련된 어떤 사람의 이제 본질적인 이런 인권에 대한 문제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자신들의 당리당략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선거법을 연계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다. 굉장히 큰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전략적인 실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국회는 오늘 오후에 원래 본회의를 열어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 200여 건을 상정해서 표결 처리할 방침이었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 결정 그야말로 기습적이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르면 계속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 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일 것입니다. 국회의장께 제안합니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우리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네, 일단 원래 사실 오전까지만 해도 한국당이 이 필리버스터보다는 유치원 3법 표결 처리를 할 거다 그렇죠. 이런 관측이 더 우세했거든요. 오후 들어서 기류가 좀 확 바뀐 건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이상 저항할 수단이 없다. 뭐 욕먹을 각오를 충분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이제 결국은 좀 상대방이 허를 찔렀다고 이야기할까요? 예. 사실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는 바람에 어떤 뭐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결국 뭐 국민들 비난을 뭐 충분히 감수하겠다는 뭐 그런 전략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 장외의 어떤 동력이 생겼었는데 예. 결국 이제 병원에 실려가고 또 이제 뭐 지금 이제 회복 단계에 있지만 의원들의 추가적인 신보라 의원이라든지 뭐 이 추가적인 단식이 있었지만 그걸로 갖고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로운 어떤 동력을 마련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장 내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를 저지하는 방법. 지금 사실은 뭐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결사적으로 사실은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런 두 법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극단적인 방법밖에 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아마 내부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욕을 먹더라도 지금까지는 어떤 이 법 자체를 저지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뭐 2일날, 3일날 올라가서 통과시켜버리면 사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해온 것들이 사실은 뭐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지난번 같이 몸으로 저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패스트트랙 기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미 이 몸싸움을 한 것 관련해서 이미 다 검찰에 고발돼 있고 또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또 이제 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사법적인 처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이제 나서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의원들을 사실상 이제 합법적으로 어쩌면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 패스트트랙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패스트트랙은 무한정 일단 허용을 해줬거든요. 예. 뭐 아시겠지만 지난번 테러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패스트트랙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사실 만약에 이게 정기국회 때까지 12월 10일까지인데요. 만약에 필리버스터가 이어진다면 민생 법안 줄줄이 다 발목 잡히는 거거든요. 이런 리스크까지 감당하면서 한국당이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십니까? 이제 앞에서 이제 최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그런 어떤 선거법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이 작용했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일 실수한 게 저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전에 이제 화면에 나왔지만 차라리 얘기를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면 네. 민식이법을 통과시켜 주겠다. 예.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을까. 아무리 곱씹어 봐도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국민들 정서에 굉장히 그 불을 붙이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단지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의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제 유치원 3법이나 이런 것은 표결 처리하겠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길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거를 전 국민이 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본회 1시간 개의를 앞두고 전체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정말 사상 유례 없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표결 처리 네. 이런 이제 길이였다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황교안 대표 이제 병문안을 하고 와서 입장이 이제 급선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경원 원내대표 이제 본인의 독자적인 원내 지도부의 판단은 아닌 것 같고 단식을 끝낸 후에 그 황교안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7, 8일간의 이제 단식을 거쳐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어떤 반대, 또 이제 공수처법 처리에 대한 반대, 이것에 대한 이제 열기를 약간 좀 끌어올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이제 국회에서는 표결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네. 그런 시기가 도래하니까 너무 이제 극단적인 처방을 내렸는데. 극단적인 처방을 내려도 너무 극단적인 처방을 내렸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네, 두 분 다 이번 필리버스터 초 강수의 배경에 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 중단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 민주당도 역시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상당히 거친 발언을 쏟아대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민생도 염치도 무시한 정치적 폭거입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이런 시도를 정치 포기 선언이다 이렇게 간주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마땅히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본회의는 무산이 됐고요. 이게 여야가 합의해야 다음 본회의 일정이 잡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필리버스터도 이제 만약에 본회의가 잡히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도 하지 못하는 건데 그렇죠. 이 민주당 입장으로서 할 수 있는 뭐 최대 방어선이랄까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의결 종족수가 돼야지만 이제 본회의를 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 예산안 같은 경우는 사실 필리버스터 상관없이 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아마 민주당도 지금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민주당 이미 이런 필리버스터는 이미 해봤지 않습니까? 예, 예. 미디어법과 테러 방지법을 해봤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게 얼마나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무기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뭐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은수미 의원이 전 의원이 가장 오랫동안 하지 않았나 그때 아마 생각이 드는데요.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가 동안 했습니까? 하여튼 뭐 두 분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네, 동안 그걸 맞습니다. 했었는데 결국 뭐 지금 우리가 국회가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저지 방법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결국 이 사태가 오게 된 거는 결국 저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게 결정적이었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법과는 달리 선거법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 국회가 여야 합의로 사실은 처리해왔던 게 전례입니다. 특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게임의 룰이잖아요. 그러면 여야가 어떤 면에서 모두가 다 이제 협상의 어떤 테이블에 왔었고 또 일방적으로 이렇게 될 경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정당의 거센 반발이 있어 왔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게임의 룰을 그냥 일부 정당들을 합의해서 패스트트랙 올림으로 해서 결국 이제 자유한국당 즉 제1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현재 도입하기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대통령제 하에서 압도적인 과반수 정당을 거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소수 정당이 상당히 현재보다 많은 득표를 하게 되면 굉장히 전국 불안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만큼은
사실 뭐 지고지순한 선거법은 없습니다. 제가 국회를 오랫동안 봐왔지만 그 지고지순한 게 있다면 당연히 했겠죠. 그러나 그 선거법이라는 게 항상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결국 미흡한 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합의해서 진행돼 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순간에서는 결국은 선거법에 대한 여야의 좀 어떤 진지한 토론과 합의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결국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지금 뭐 240이냐 250이냐 뭐 여타 타협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물밑에서 좀 더 속도를 내서 이런 선거법에 대한 일단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저는 국회는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국 선거법에 대한 갈등이 이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풀 수 있을까요? 이게 여야가 합의가 가능할까요? 근데 먼저 좀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으면 예. 선거법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이제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예. 여야가 이제 합의 처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그렇다면 과연 선거법이 늘 여야 합의하여 처리가 되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군부 독재 시절부터 선거법을 여러 차례 이제 날치기 처리한 사례도 있고 아주 최근에는 1995년도에 5월 4일 날 선거법을 민자당이 당시에 날치기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굉장히 이제 보수 쪽을 대표하는 보수 진영의 종이신문 일면 타이틀로 선거법 민자당 날치기 처리라는 것이 5월 4일이나 5일 기사 이제 일면 머리 기사로 실린 적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건너뛰고 선거법은 무조건 지금까지 합의 처리를 해왔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고 또 다른 법안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더 많이 이제 기울여야 되는 것이 국민적인 상식에도 맞는 거죠. 그렇지만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은 항상 선거법을 합의 처리해왔던 것은 아니다라는 건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좀 요즘 정치 여의도를 보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좀 드는데 좀 정치가 자꾸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여의도 이제 정치를 보면 여야가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대결하는 중에도 여야 중진들이 이제 물밑 어떤 교섭이나 네. 대화를 통해서 좀 돌파구를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또 당 원내 지도부나 당 대표들도 설득하고 좀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최근에 나오는 기사에만 봐도 여야 중진들이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거나 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대단히 안타까운데 지금이라도 좀 중진이 됐든 어떤 채널이 됐든 간에 여야 간에 좀 대화 채널을 열어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협치의 부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손익 계산도 제대로 못할 거라면 차라리 의원직을 총 사퇴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당장 필리버스터 결정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한국당이 다음 총선의 룰 결정에 참여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집 나간 정신 바로잡고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까지 당리당략을 위한 제물로 삼겠다는 상식 파괴의 자유한국당. 당장 국정과 민생을 대상으로 한 인질극을 중단하십시오. 장애투쟁, 삭발, 단식에 이어 필리버스터까지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저버리고 민생을 저버린 자유한국당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네, 집 나간 정신을 바로잡아라 이렇게 상당히 거친 발언도 나왔습니다. 사실 필리버스터라는 게 일종의 진짜 지연 전술일 뿐 효력이 없다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일단 이제 필리버스터를 한 번 한 법안 같은 경우는 다음 국회 때 올라오면 필리버스터 못 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2월 10일까지 일단 국회 이제 정기국회 본회의가 끝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국회가 돼서 다시 법안이 올라가면 그때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임시국회에서부터.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시간적인 어떤 좀 지연은 있더라도 이 법 자체는 뭐 크게 여야 간에 이겨내는 법이 아니라 이미 됐기 때문에 뭐 통과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야당들도 예전에 다 이런 필리버스터를 해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필리버스터 한다는 것 자체를 놓고선 저는 비판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야당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연 전술이니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본다면 뭐 법적으로 다 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폭력을 쓰지 않는 이상은 뭐 이걸 비판할 소지는 없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과연 여야 간에 어떤 면에서 보면 타협점을 찾아내느냐 안 내느냐 이게 결국 문제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대화가 좀 이루어질 것이고 조금의 시간이 어떤 지연이 되더라도 저는 뭐 이런 쟁점 법안들은 충분히 통과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결국 지금에 필요한 것은 이런 어떤 서로 간의 극단적인 어떤 이런 대결보다는 사실 이제 대화가 좀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 그럼 뭐 여야 간에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운 그 상황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 제일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일정 부분 줄 거와 받을 것 이런 것들 좀 계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본인들이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겠죠.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이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겉으로는 많이 한다 하더라도 또 밑으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물밑 협상이 좀 속도를 내는 뭐 그러한 뭐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 섞인 좀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사실 오늘 그 여당뿐만 아니라 이제 법안 처리를 기대하면서 국회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민식이 부모를 비롯한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 부모들인데요. 오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신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이런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수정하고 보완해 나갔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 이름에 법절하는 거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 무릎 꿇으며 당신들한테 빌릴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용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그렇게 하라고 낳아주는 우리 아이들 이름 대준 거 아니란 말입니다. 네, 본회의 무산 소식에 부모들은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강에 대한 국민의 비판 굉장히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그 정치가 먼저 나서서 이제 국민들의 이제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드려야 하는 것이 정치의 이제 본령이고 제일의 책무인데 왜 어머니들이 이렇게까지 너무나 당연한 법을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이것을 어떤 본인들의 선거법까지 이제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는지 참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국당에서 이렇게 한 것은 정말 물귀신 작전인 것 같아요. 그 적어도 그 199개 법안 중에서 여야가 이제 이 법이 대부분 여야 간에 이제 이견이 조정된 법안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법안, 민식이법이나 데이터 3법이나 유치원 3법 이런 것은 정당하게 이제 표결 처리를 통해서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이제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좀 뭐 다르게 이제 더 추가 논의를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한국 정치의 수준 정확히 표현하면 제1야당인 어떤 한국당의 어떤 민생을 볼모로 하는 당리당략적인 그런 정치의 민낯을 너무나 이제 노골적으로 그대로 이제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참 말씀하시는 그런 어머님들께 참 부끄러운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균형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네. 사실 이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때 그때 이제 이 부모님들이 나와서 네.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이제 빨리 추진이 되는 바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어떤 정국을 이끌어 나가고 법안을 이끌어 나가는 게 정부 여당의 어떤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어떤 법안들을 왜 그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왔는지 저는 그 부분도 분명히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집권 여당이라는 것이 목표가 결국 이런 법안들을 제때 빨리 처리를 하고 또 이런 것들 야당과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속도감을 내야 될 텐데 이렇게 어떤 면에서 정기까지 몰고 오는 것 자체 물론 뭐 야당의 비판을 뭐 충분히 하셨지만 네. 그런 부분도 저는 균형감 있게 좀 지적이 돼야 된다 싶습니다. 네. 근데 한국당은 이제 민식이법을 선처리하겠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취소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라고 한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 주장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조금의 비판의 어떤 화살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냥 법안의 처리 순서가 쭉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민식이법하고 이게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앞쪽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처리될 법안들을 앞쪽으로 빼서 그냥 그것만 처리하고 그 다음 법안, 쟁점 법안부터는 이제 필리버스터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오늘 국회의장한테 요청을 한 것인데 네. 뭐 일단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필리버스터를 용인하기 위해서 하기에는 이제 허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뭐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을 좀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서 뭐 그런 것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건 뭐 어떤 면에서 여당에서 받아들일 일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뭐 어차피 법안 처리가 이제 오늘은 물산됐습니다만은 그러나 빠른 시간 내에 저는 좀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 봅니다. 지금 뭐 부모님들이 저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듯이 정말 지금에 빨리 통과될 법안들, 필요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여야 간에 타협점을 찾아서 통과시키는 방향들을 좀 마련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정치적인 법안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필리버스터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좀 하는 순서대로 뭐 여야 간에 뭔가 좀 타협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병원으로 실려갔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종료를 선언했거든요. 이 8일 동안의 단식이 남긴 것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황교안 대표의 이제 단식에 대해서는 좀 다들 좀 그 결정 시기나 그 목표로 내걸었던 세 가지에 대해서 다들 좀 의아스러워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한국당 내에서는 김세현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이 이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퇴진 뭐 이러면서 강력한 어떤 한국당의 해체까지 얘기하는 좀 혁신적인 어떤 쇄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강력하게 해서 한국당에서 좀 어떤 혁신의 어떤 바람 이런 것이 좀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황교안 대표가 이제 단식 선언을 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이제 내세웠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뭐 지소미아 폐기,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 반대, 패스트트랙 철회 이제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서 또 굳이 단식 장소를 국회가 아닌 청와대를 고집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지소미아 건은 이제 청와대와 대통령이 주도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 앞에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식 시작하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지소미아 문제가 이제 일단 해결을 좀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은 이제 공수처법 설치라든가 패스트트랙 이것은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이미 일정 정도 궤도에 올라온 사안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요구를 걸고 계속 이제 청와대에서 농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황교안 대표가 어떤 단식을 통해서 얻은 것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당에 왔던 절호의 어떤 혁신의 기회 이런 것을 이제 막아버린 이런 게 됐고 한국당 지지율이 좀 이렇게 좀 떨어져가는 추세였는데 그거를 약간 좀 버팀목이 되어준 그런 정도였지만 그런 것을 성과로 보기에는 장기적인 국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이 더 많은 단식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봅니다. 의원님 어떻게? 일단 뭐 황 대표 개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사실은 거의 퇴진까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던 그런 리더십을 어떤 면에서 좀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방법도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뭐 정치인들 단식을 하면 물과 소금은 기본적으로 먹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소금도 먹지 않고 단식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지금 체력이 소모가 됐고 또 야외에서 이제 노상 단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평균보다 한 3-4배 정도 어려운 단식을 하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게 건강이 상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뭐 며칠 전부터 이미 단백뇨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긴 한데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 거의 뭐 정말 죽겠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당내에서 몰렸던 위기감은 뭐 극복할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런 어떤 그 갑작스러운 충격,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돌발적인 투쟁 이런 걸로 뭐 잠시 어떤 면에서 보면 다시 어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됐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자유한국당의 혁신과 개혁이라는 목적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솔직히 더 남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황교안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지금 보수 대통합에 대한 논의 자체가 뭐 완전 바닥 밑으로 깔아앉아 버렸죠. 그다음 내부 혁신의 문제도 깔아앉아 버렸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김세현 의원이 이제 본인의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뭔가 이제 물갈이라든지 내부 혁신의 어떤 화두를 던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뭐 어디 갔는지 없어 버렸어요. 뭐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불출마 선언 이어질 거라는 것들이 그냥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필리버스터 전국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몰려가는 전국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연 그러면 변한 게 뭔가라는 것에 대한 것들. 정말 지금 단기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 총선을 봤을 때 총선에서 국민들이 달라진 자유한국당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리고 과연 그럼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쭉 갈 수 있을 것인가 통합을 하지 않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황 대표가 다시 돌아와서 어떤 리더십을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보수 대통합을 다시 불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봐요. 그러면 시간도 상당히 늦어지고 지금 뭐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시간도 없어요. 저는 요번에 이제 황교안 대표 단식이 좀 명분이 좀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1인이 뭐 그런 요구를 내세워서 이제 단식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야당 대표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보면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이제 부활을 위해서 단식을 하셨고
김대중 대통령도 보면 이제 지방자치 부활을 위해서 단식을 하셨잖아요. 네. 적어도 야당의 당대표가 단식을 할 때는 이런 국가적인 이슈, 아젠다를 가지고 했어야지 일개 법안들 가지고 한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었고 국민들이 좀 납득해드리기 좀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는 본회의장 앞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위원회도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구속되시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청와대와 검찰 그리고 국회가 모두 서로 합의하고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상황 파악도 안 하시고 휴가 가 계실 정도로 한가합니까? 청와대 내부가 지금 범죄에 연루됐다 여부가 현재 청와대 내부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현재 청와대 내부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김기현 시장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첩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이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청와대의 하명 수사 논란, 이 논란의 핵심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또 별도 감찰팀을 꾸려서 운영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4명의 비서관이 있습니다. 민정비서관이 있고 반부패 비서관, 그다음에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 법무비서관이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 이제 감찰팀이 있는 게 바로 반부패 비서관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이제 검찰과 경찰에서 파견된 이제 수사관들 중심으로 해서 9명이 이제 감찰반을 구성을 해서 공직자들에 대한 감찰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감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민정비서관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제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6명의 이제 그 요원이 있는데 거기에 2명이 이제 특별 감찰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경찰과 네. 검찰에서 나온 각각 한 분이. 결국 이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보면 민정비서관실에서 백원우 비서관이 관장하면서 뭔가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이번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 그때 이제 울산에 내려가서 직접 이 수사 사항을 지켜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오늘 노영민 비서실장은 그 사건이 아니라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찰에서 고래고기를 압수를 한 거를 검찰에서 이 수사 보니까 문제가 없어서 다시 돌려준 거를 경찰에서 문제 삼아서 검경 간의 어떤 충돌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그걸 수사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일부의 밑에 있는 경찰 같은 경우는 아니 그 사람들이 와서 경찰의 수사 사항을 묻고 갔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좀 충돌되는 지점이 있죠. 근데 저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검경 수사권 충돌이 민정비서관에서 할 일인가? 지금 본인도 오늘 그 국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민정비서관실은 친인척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거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왜 민정비서관실에서 검경 관련된 갈등을 하죠? 그거는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할 일입니다. 자, 그런 거 놓고 보면 과연 그러면 이 백원우 비서관이 했던 감찰반 역할은 도대체 뭘 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논란들이 지금 일고 있는 것이죠. 네. 이 해당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전직 특감반원으로부터 이제 진술을 확보했는데 백 전 비서관이 일부 이제 의원들에게 원래 업무 외에 다른 특별 미션을 이제 시켰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어떤 특별한 감찰팀 이거를 이제 별도로 운영했느냐 네. 이게 이제 최근 어제 오늘 이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실질적으로 좀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별관에 6명이 함께 근무했다고 했거든요. 그 중에 2명을 청와대 내부도 모르는 별도의 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가 좀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 업무가 적법했느냐 이거는 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민정비서관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하는 것이고 반부패 비서관실이 공직기관 이제 감찰이라든가 부정부패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청와대에서 좀 일을 해봤지만 어떤 수석실 간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수석실 간에는. 그러나 같은 민정수석실 안에서
비서관실이 이제 2개, 4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비서관 간의 업무 조정은 그렇게 까다롭거나 이렇게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다만 이제 민정비서관실이 그 청와대 친인척 관리를 하는 업무인데 범위를 어디까지 넓혀서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규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렇게 겪어보면 늘 어느 정권이나 민정수석실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수석실들은 크게 이제 뭐 별 문제들이 없는데 그만큼 민정수석실 업무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참에 좀 민정수석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4개 비서관실의 업무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좀 업무 분장을 하고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민정실의 업무 특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오늘 운영위에서는 이 하명 수사 논란과 또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적극 해명에 나섰는데요. 오늘 설전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와대 내부가 지금 범죄에 연루됐다 여부가 현재 지금 청와대 내부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 현재 청와대 내부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박형철 비서관은 지금 청와대 내부 인물 아닙니까 현재? 아 물론 내부 인물입니다만 그분은 현재 그 범죄자입니까? 아니 범죄에 연루된 의심 받고 아니 있지 않습니까?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 받으면 범죄자입니까? 범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말꼬리 잡아서 답변하시지 말고 사실관계를 답변하세요. 저는 박형철 비서관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박형철 비서관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굉장히 분명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네, 일단 뭐 이 부분은 이제 검찰에 2차례 조사를 뭐 받았다고 그러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유재수 경제부시장, 즉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된 감찰과 관련된 이제 문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받은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 감찰을 실시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감찰이 중단됐는가? 그 배경은 뭔가, 누구의 지시였는가? 아마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박형철 비서관이 지금 검찰에 진술하던 내용이 이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단 조국 민정수석이 이 부분 관련해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진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조국 민정수석 측에서 이야기하는 백원우, 박형철, 조국 이 3사람이 모여서 합의했다라는 거하고는 좀 다른 진술이겠죠. 네. 또 하나는 지금 좀 전에 했던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제 그 감찰 문건을 준 거와 관련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여러 건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박형철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그 한 건만 딱 줬다. 그리고 그것도 봉투에다가 해서 줬기 때문에 굉장히 또렷하게 기억을 한다. 그리고 또 민정비서관실하고 반부비서관실에서 논란이 있었다. 왜냐하면 반부패 비서관실의 대통령령으로 이 선출직에 대해서는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주로 이제 임명한 고위직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국회의원에 대한 그 문제가 있다. 그럼 비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민정비서관실에 넘긴다. 그럼 민정비서관이 그거를 경찰로 넘깁니까? 그럼 이게 바로 하명수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논란 때문에 예전에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런 민간인 정보가 들어오면 아예 폐기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걸 따져보지 않고 그냥 폐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걸 어떤 식이든지 뭔가 활용하면 이게 사실은 청와대에 뭔가 하명이 되고 수사 개입이 되기 때문에 아예 폐기해버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선출직 광역단체장에 대한 지금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투서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반부패 비서관에 내려보냈고 그걸 경찰에 내려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하명수사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건 청와대에서 온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명수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반부패 비서관실에서는 이거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게 하면 안 된다라고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사표를 내고 지금 연가 휴가를 떠났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에 따라서 뭐 어떤 식이든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직권남용 혐의인데요. 이 직권남용 혐의가 예전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을 때 사실은 직권남용이 예전에는 그렇게 잘 적용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전 정부를 적폐청산을 하면서 처벌하면서 이 법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이 법이 이 광범위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옛날에 블랙리스트라든지 뭐 세월호 관련 수사 개입이라든지 등등해서 전부 다 직권남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검찰에서는 그 기준에 따른다면 이것도
직권남용으로 의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곽상도 의원이 이야기한 게 범죄자로 이야기를 한 게 이게 만약 직권남용이 된다면 이것도 처벌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직권남용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밝혀진 것으로는 여기까지 나가는 건 조금 무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검찰발로 이제 그 검찰에서 수사받았던 사람들의 이제 구체적인 멘트가 너무 이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요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제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 원천 정보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생성이 됐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어떤 무게감을 갖고 이제 이첩이 됐는가. 이 두 가지가 이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이제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제 보도하는 것처럼 이 이제 투서가 당시 이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개입해서 어떤 라인을 이제 활용을 해서 생산한 정보이고 그것을 반부패 비서관실 쪽에 넘기고 거기가 또 이제 경찰청으로 이첩을 했다. 그래서 문서의 생성 과정에서부터 당시 청와대 인사가 개입한 것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정말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백원우 전 비서관도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분명히 밝혔어요.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그때 최초에 접수했던 투서 받았던 그 문건에 대해서 이미 경찰에 이첩이 돼 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검찰로 넘겼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를 해라. 이렇게 이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검찰에 있을 것은 지금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낱낱이 공개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파문이 좀 일었으니까 검찰에서 그것을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실에 넘기면서 이 사건을 정말 철저하게 감찰을 해봐라. 이렇게 넘긴 건지 근데 아직까지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실 입장에서는 루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관련성이 있는 반부패 비서관실 쪽에 넘긴 거다라고 하는 해명이 지금까지 나온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미세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 과정을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첩보가 들어왔는데 그냥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제 그 국회 이제 답변에서 이게 이제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건이 3월 15일 날 경찰이 이제 일제히 압수수색을 한 날 20분 전에 압수수색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 전에도 보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9차례 보고받았다는 거는 이미 어제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방선거 이후에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검찰에서는 그게 아니라 지방선거 전에도 보고받았던 그런 기록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냥 청와대에서 들어온 첩보를 그냥 한번 알아보라고 넘겼는데 그걸 왜 굳이 일일이 청와대에다 보고하냐는 문제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할 때 법무부에다 보고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압수수색이라는 게 기밀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보고를 하지 뒤늦게 이제 보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왜 청와대에다가 보고를 하냐는 거죠. 청와대가 수사 지휘하는 곳입니까? 수사 지휘하는 곳은 검찰이에요. 자, 경찰이 수사 지휘를 하는 건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경찰이 수사하면 됩니다. 예. 근데 그걸 왜 청와대에다가 우리 20분 뒤에 압수수색합니다. 그리고 이 수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9차례나 왜 보고를 하냐는 거죠. 단순히 그냥 첩보만 넘겼을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처음에 첩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일이 청와대가 수사 상황을 챙긴 건 아니냐. 그렇다면 뭔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의문을 상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예. 물론 이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명확한 저는 좀 규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감찰 또 내부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면 진상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네, 일단 좀 대략적인 것은 현재 그 내부적으로 파악이 대충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그러면 있습니다. 자체 진상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진상조사 대상자가 주로 누구들입니까? 예, 당시에 민정수석실 근무자로서 현재의 청와대에 남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자체 조사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제보 출처에 대해서는 여전히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청와대에서 자체 조사를 한 과정에서도
그 제보자 이제 출처 이것까지도 아직까지는 이제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게 현재까지 나온 청와대 이제 공식 해명입니다. 예. 일단 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차례나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청와대에서 나온 것이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의원님 어떻게 뭐 짚으시는 게 있으십니까? 문건 자체가 청와대에서 생산이 됐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냐면 결국 청와대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 예. 문건의 어떤 처음 출발점에서부터 뭔가 청와대가 어떤 인지하고 있었지 않을까라는 부분. 네. 예를 들어서 그런 뭐 상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게 이제 이게 이 자세한 내용 자체는 사실 이게 검찰에서 이미 내사를 하고 있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당시에 또 울산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사실 돌아다녔고 그러면 이런 문건을 만들어 준 게 실제로 울산 지역에 있는 어느 뭐 특정한 후보 지역에서 문건을 만들어서 청와대에 넘겨준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예를 들어서 뭐 내부적으로 경찰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뭐 어떤 청와대에다가 이제 뭐 투서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이 투서라는 게 사실은 또 출처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출처가 상당히 이제 의심스러운 정황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분 아마 검찰이 지금 따져보고 있을 겁니다. 이 문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건을 처음 생산한 데가 어딘지 만약에 처음 생산한 곳이 실제로 어떤 이 선거와 연결된 곳이라면 이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이걸 예를 들어서 연결시킨 것이 청와대에 연결을 해서 경찰로부터 수사를 하게 만든 이러면서 본다면 선거 개입을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뭐 청와대 자체 진상을 한다니까 문제는 이 지금 자체 진상을 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사람 갖고 해갖고는 될 일이 없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제일 포인트는 바로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당시에 이 민정수석을 담당했던 민정수석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알아내야지만이 이게 청와대 자체 조사가 완결되는데 지금 일단 청와대를 떠났다고 해서 조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자체 조사를 조국 민정수석 조사 없이 어느 정도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박형철 비서관밖에 없는데 박형철 비서관도 이미 사표 쓰고 지금 연관했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조사하는 건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실 공방으로 빠져들고 있는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 결과는 검찰 조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이트 포커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평가 대상이 되고 성적 대상화, 도구화되는 삶, 그것이 2019년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입니다. 이 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며 굳이 피해 영상을 재판장 독단으로 확인했다. 설리와 구하라는 여성 혐오의 가장 처절한 피해자였습니다. 설리 보고 기사에서조차 성적 불욕의 댓글을 달던 그들, 구하라 동영상을 기어코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만들던 그들, 이윤을 위해 여성 아이돌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 모두가 여성 혐오의 공범이자 이 비극의 가해자들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묻습니다. 당신의 치아를 돌봐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제 당신이 돌봐드릴 차례입니다. 어릴 적 당신처럼 아픈 치아를 숨기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 꼭 배달 3단 하한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꼭 배달. 설레는 처음을 함께, 행복한 순간을 함께, 맛있는 순간을 함께, 즐거운 순간을 함께, 특별한 순간을 함께, 당신의 모든 날들에 함께합니다. 함께 가는 친구 롯데. 이제 가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공기도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데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는 10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등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휴일에는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 내일 새벽까지 5mm 안팎의 비가 오겠고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만 많다가 낮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0도, 부산 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12도, 광주 15도, 부산 16도로 예상됩니다. 충청 이남은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비가 그친 뒤 다음 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